때는 조선 성종 11년 봄기운이 완연하여 여름으로 접어들던 아름다운 시절이었습니다. 수도 한양의 거리마다 활짝 핀 모란, 어느 집에서는 기쁨의 혼례가 열리고 또 다른 집에서는 바로 그 시절 한양의 한 대가에서 성대한 혼례를 올리며 무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리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박화연. 왕실 종친의 며느리가 된 훗날 야사에서 비운의 여인으로 기록될 인물이었습니다. 화연은 본래 명망 높은 양반가의 규수였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승문원 지사를 지낸 박진한 대감으로 문장이 수려하고 외교술에 능하여 임금의 총애를 받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러한 아버지의 덕으로 그녀는 왕실과 귀한 인연을 맺게 되었고 세종대왕의 형님이신 효령대군의 손자 선우대군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습니다. 혼례식 날 화연은 눈처럼 하얀 피부에 붉은 연꽃을 수놓은 화롯을 입고 칠흑 같은 머리에는 봉황이 조각된 옥비녀를 꽂아 그 아름다움이 비할 데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화연은 하루아침에 왕실 종친의 부인이 되었고 조정에서는 그녀에게 종이품 숙부인이라는 높은 봉작을 내렸습니다. 그녀의 비단 치마는 걸을 때마다 사각이며 우아한 소리를 냈고 그녀가 거느린 여종들 앞에서는 늘 위엄 있는 말투로 하대를 하던 그야말로 귀하디 귀한 마님이었습니다. 하지만 화려하게 시작된 이 혼인 생활이 머지않아 그녀에게 견딜 수 없는 지옥의 문이 되리라고는 그 누구도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혼례 후 3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지만 부부의 잠자리는 북풍처럼 늘 차갑기만 했습니다. 남편인 선우대군은 밤마다 기생집을 드나들며 화연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고 그의 마음은 이미 집 밖을 떠돌고 있었습니다. 화연은 처음에는 그저 묵묵히 참고 견디려 애썼습니다. 언젠가는 남편의 마음이 돌아오리라 믿으며 텅 빈 방을 홀로 지켰지요. 하지만 어느 나른한 봄날 집에 불러들인 젊은 은새 공장이 하나가 그녀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고 말았습니다. 그날은 남편 선우대군이 집안의 은그릇을 새로 맞추겠다며 한양에서 가장 솜씨 좋다는 젊은 은장이 민준을 불러들인 날이었습니다. 젊은 은장이 민준은 다부진 체격의 칠흑같이 검은 눈동자가 인상적인 사내였습니다. 그의 단단한 손에는 금속을 다룬 흔적이 역력하여 강인하고 굳센 기운이 넘쳐 흘렀습니다. 화연은 무심코 휘장을 넘어 그 사내의 넓은 어깨와 굵은 팔뚝을 바라보다가 자신도 모르게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허, 저 사내, 참으로 사내답구나. 며칠 뒤 남편이 사냥을 떠나 집을 비우자 화연은 자신의 몸종인 연시를 시켜 은장이 민준을 다시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일부러 허름한 옷으로 갈아입고 집안의 여종처럼 행색을 꾸민 채 부엌으로 은장이를 이끌었지요. 총각은 아직 혼자 지내시는가? 예, 소인은 아직 혼례를 치르지 못하였사옵니다. 그래. 이 집마님께서 자네를 뵙고 싶다 하시던데 잠시 나와 함께 안으로 들어가 보세. 마님의 방으로 말입니까? 아니 되옵니다. 대감 마님께서 아시면 소인이 크게 경을 칠 것입니다. 아휴, 그런 걱정은 붙들어 매시게. 나도 함께 들어가는데 무슨 걱정이란 말인가? 화연은 이런저런 말로 수작을 부려 기어이 자신의 방으로 은장이 총각을 끌어들였습니다. 굳게 닫혔던 그녀의 마음이 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기생집에 머물며 질펀하게 놀다 오랜만에 집으로 돌아온 남편 선우대군은 안방에서 은장이가 실수로 두고 간 작은 은조각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순간 불길한 기운을 감지했고 여종들을 추궁하기 시작했지요. 이게 대체 뭐냐? 어찌하여 천한 사내의 물건이 안방에 있는 것이냐? 이 여자가 감히 천한 은장이 놈과 놀아났단 말이냐? 이런 해괴한 일이 있나? 여종들의 입단속은 허술했고 결국 모든 사실이 들통나고 말았습니다. 분노한 선우대군은 그 길로 화연을 친정으로 내쫓아 버렸습니다. 이 사건은 곧 왕에게까지 보고되었고 임금은 즉시 감찰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종친들의 비위를 감찰하는 기관인 종부시에서는 오히려 선우대군이 밤낮으로 기생집을 출입한 것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들은 선우대군이 자신의 부정을 덮기 위해
죄 없는 아내에게 누명을 씌워 내친 것이라 보고했습니다. 내 그러게 평소 행실을 조심하라고 이르지 않았느냐? 전하, 억울하옵니다. 사내가 기생집에 드나드는 것이 문제이옵니까? 아니면 지엄이가 다른 사내와 정을 통한 것이 더 큰 문제이옵니까? 그건 뚜렷한 증거가 없지 않느냐? 평소 내 놈이 기생에게 미쳐 돌아다니니 조정대신들이 모두 내 아내의 편만 드는 것이 아니냐? 아무튼 이번 일은 나도 어쩔 도리가 없으니 어서 아내를 다시 집으로 들이거라. 임금은 대신들의 요청에 따라 선우 대군의 벼슬을 잠시 빼앗고 부부의 재결합을 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마음이 떠나버린 두 사람 사이에 되돌릴 수 있는 정이 남아있을 리 없었지요. 남편에게 소박맞은 화연은 친정아버지 박진한 대감을 찾아갔지만 아비는 싸늘한 목소리로 그녀를 외면했습니다. 아버님, 소첩 화연입니다. 나는 너 같은 사람을 모른다. 왕실 종친의 며느리가 되어 가문의 명예는커녕 왕실의 체면에 먹칠을 해. 나는 너 같은 딸을 낳은 적도 기른 적도 없으니 썩 물러가거라. 결국 화연은 과거에 노비와 간통하다 집에서 쫓겨나 홀로 살고 있던 어머니 최씨 부인에게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자신과 같은 처지가 되어 찾아온 딸을 그저 말없이 안아줄 수밖에 없었지요. 화연은 어머니의 집에서 몸종 연실과 함께 한가로운 나날을 보냈지만 그녀의 마음은 날마다 시들어갔습니다. 어느 날 밤, 화연은 방에 누워 창문 사이로 비치는 서글픈 달빛만 하염없이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엔 눈물이 고였고 입에서는 깊은 한숨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내 팔자가 어찌 이리도 사나울까? 종친의 며느리라 불리던 내가 이제는 이 좁은 골방에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항상 곁에서 수발을 들던 연실은 매일같이 지쳐가는 화연의 모습을 차마 눈뜨고 보기 힘들어했습니다. 그날 밤, 연실은 용기를 내어 화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마님, 언제까지 이렇게만 지내시렵니까? 하늘이 무너져도 솟아날 구멍이 있다 하였는데 어찌 이리 눈물만 흘리고 계시옵니까? 허나, 내가 이제 무엇을 할 수 있겠느냐? 남편도 아비도 모두 나를 버렸는데 이 넓은 세상에 내가 설 자리가 어디 있겠느냐? 마님, 세상은 생각보다 넓사옵니다. 제가 아는 사내 중에 서지훈이라는 선비가 있어온데 성품이 너그럽고 재주가 능하며 생김새 또한 준수하옵니다. 나이도 마님과 비슷하고 집안도 천하지 않으니 마님의 배필로 삼을 만하다 사료되옵니다. 허튼 소리 말아라. 내가 다시 사내를 곁에 들이면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이 더욱 심해질 것이다. 이미 세상은 마님을 손가락질하고 있사옵니다. 손가락질에 기죽어 숨어 사느니 차라리 당당히 웃으며 사내의 손을 잡는 것이 천대, 만대는 낫지 않겠사옵니까? 그 말이 화연의 가슴을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동안 침묵하던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창밖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사내가 진실로 나를 귀하게 여겨줄까? 그리하여 연실의 주선으로 선비 서지훈과의 첫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어머니의 집 사랑채, 등잔불이 부드럽게 깜빡이는 가운데 두 사람은 처음으로 마주 앉았습니다. 서지훈은 키가 훤칠하고 눈빛이 온화한, 그림처럼 수려한 선비였습니다. 술 한 잔, 두 잔을 주고받으며 이야기를 나누니 어색함은 사라지고 금세 웃음꽃이 피어났습니다. 부인, 우리의 마음 기운이 서로 통하는 듯하지 않사옵니까? 호호, 참으로 묘한 말씀을 하십니다. 허나, 마음이 끌리는 것은 사실이옵니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이 오가다가 이내 서로의 손등을 잡으며 가까워졌습니다.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화연의 가슴이 그 순간 눈 녹듯 스르르 풀려내렸지요. 등잔불 그림자가 흔들리고 바람결에 창호지가 파르르 떠는 밤, 두 사람은 마침내 서로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날 밤 이후 화연의 얼굴에는 다시금 생기가 돌기 시작했고 연실은 주인의 웃음을 보며 속으로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이 한 번의 만남으로 만족할 성정의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만남은 거대한 불꽃의 시작에 불과했지요. 그간 웅크리고 있던 마음이 풀리자
그녀는 닫혀있던 세상 밖으로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충직한 연실은 나디면 장터와 골목을 누비며 마님의 마음에 들만한 반듯한 사내들을 물색했습니다. 장터에서 물건 값을 흥정하는 선비의 말투를 들어보고 서책을 품에 안고 가는 유생의 고고한 눈매를 살폈습니다. 그러다 마님의 눈에 들 만하다 싶으면 밤에 몰래 집으로 데려오곤 했지요. 때로는 술에 취해 비틀거리는 하급관리나 땀냄새 물씬 풍기는 행상까지도 그녀의 방으로 이끌었습니다. 화연의 집은 은밀한 사랑방이자 신분의 높고 낮음이 없는 작은 해방구처럼 변해갔습니다. 글재주 있는 선비는 그녀 앞에서 시 한 수를 을조렸고 무예에 능한 청년은 넓은 어깨를 으쓱이며 자신의 용맹함을 자랑했습니다. 화연은 이들을 모두 받아들이며 신분이나 허물을 따지지 않았습니다. 양반이라 하여 더 귀하게 대하지도 종이라 하여 업신여기지도 않았습니다. 그녀의 방에 들어오는 순간 모두가 그저 한낱 사내일 뿐이었습니다. 함께 웃고 울고 노래하며 서로의 마음과 몸을 나누는 평등한 자리가 되었던 것이지요. 때때로 화연과 연실은 길가에 서 있는 사내들을 보며 짓궂은 농담을 즐기기도 했습니다. 연실아, 저기 저 사내들 중에 누구를 데려오면 좋겠느냐? 글쎄요, 마님. 앞에 있는 자는 다리가 튼실하고 뒤에 있는 자는 코가 우뚝한. 마님의 취향대로 고르시지요. 호호, 그렇다면 다리 튼실한 이는 내가 가질 테니 너는 저 코 큰 이를 맡도록 하여라. 두 여인은 입을 가리고 까르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억압되었던 삶의 활기가 그렇게 터져나오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의 집은 작은 잔치가 열리는 듯 시끌벅적했고 낮에는 시를 읊으며 사랑을 속삭이고 저녁에는 술잔을 기울이며 허심탄회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와 하룻밤을 보낸 사내들은 그녀를 잊지 못해 자신의 몸에 증표를 남기기도 했습니다. 전이감 생도 하나는 팔뚝에 화연 두 글자를 먹물로 새겼고 어떤 서리는 등에 큼직하게 그녀의 이름을 새겼다고 하지요. 대체 어쩌시려고 이리 크게 이름을 새기셨나요? 누가 볼까 부끄럽습니다. 이 글자는 오직 그대만을 섬기겠다는 제 마음의 맹세이옵니다. 누가 뭐라 하든 저는 조금도 부끄럽지 않소이다. 그러나 화연은 결코 한 사람에게만 마음을 묶어두지 않았습니다. 한 번 품에 안기면 모두가 행복했으나 돌아서는 순간 허무함이 찾아오곤 했지요. 심지어 화연은 이웃집 사내까지 자신의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웃집 종이었던 한 사내가 밤마다 그녀의 집에 남정네가 드나드는 것을 보고 그녀를 협박했지요. 이보시오. 내가 입만 뻥긋하면 당신이 어찌 될지 알고 있소. 이 일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된다면 그 말에 연실은 당황했지만 화연은 태연히 웃으며 답했습니다. 입은 다물면 복이 오고 열면 화가 닥친다 하였지요. 그대의 입을 참지 못하겠다면 차라리 이 안으로 들어오시오. 입막음은 말이 아니라 마음으로 하는 법이니. 협박은 이내 애정으로 바뀌었고 그 사내 또한 그녀 곁을 떠나지 못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문은 담장을 넘어 널리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술집에서는 사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안주 삼아 떠들었고 장터에서는 아이들이 그녀의 이름을 흉내내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양반도 상놈도 모두 저 여인의 품에 한번 안겨보았다고들 하더이다. 그러나 세상의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그 끝은 더 가까이 다가오는 법, 그녀의 웃음과 자유는 점차 세상의 비난과 조정의 차가운 눈초리에 갇혀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을 가장 경악하게 한 소문은 바로 그녀가 시댁 종친들과도 얽혔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유생이나 하급 관리와의 일은 그저 흥밋거리로 치부할 수 있었으나 왕실 종친들과의 관계는 나라의 기강을 흔드는 큰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그 시작은 단오날의 일이었습니다. 화연이 장터에서 그네를 타는데 그 고운 자태가 하늘을 가르는 선녀와 같았습니다. 이를 바라보던 한 사내가 넋을 잃었으니 바로 효령대군의 또 다른 후손이자 그녀의 시아주번이 뻘인 경원군이었습니다. 부인, 내 마음이 자꾸만 그대를 향하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오늘 단오날 햇살처럼 내 가슴이 환해지니 잠시 나와 함께 걸어주시겠소. 두 사람은 그렇게 몰래 자리를 떠났고 이후 은밀한 만남을 이어갔습니다.
왕실의 금기를 깨는 것은 그녀에게 새로운 자극이 되었던 듯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마침내 조정에까지 올라갔습니다. 유생과 관리, 양반과 종놈을 가리지 않고 이어진 행각은 이미 나라 전체의 수치로 여겨졌습니다. 조정 대신들은 연일 상소를 올렸고 임금은 무겁게 한숨을 내쉬며 명을 내렸습니다. 저 여인이 방종하기를 이리도 거리낌 없이 하였는데 이를 벌하지 않는다면 뒷사람들을 어찌 징계하겠는가. 여봐라, 당장 박화연을 의금부로 압송하여 국문하도록 하라. 명은 떨어졌습니다. 웃음꽃이 피어나던 그녀의 방은 순식간에 텅 비었고 충직한 몸종 연실은 주인을 따라 함께 울며 의금부로 끌려갔습니다. 의금부 뜰, 그녀는 차디찬 돌바닥 위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사관들은 붓을 들어 그녀와 관계한 사내들의 이름을 하나씩 받아 적었지요. 사내들의 이름이 줄줄이 불리자 장내는 술렁였지만 화연은 담담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그들과 마음을 주고받았사옵니다. 허나 사람의 마음이 오고 가는 사랑이 어찌 죄가 될 수 있사옵니까? 그 대답에 관리들은 얼굴을 붉히며 호통을 쳤습니다. 내 인연. 감히 왕실의 채통을 더럽히고도 그것을 사랑이라 부른단 말이냐. 그러나 화연의 눈빛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모든 것을 내려놓은 듯 초연했지요. 결국 그녀에게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이 떨어졌습니다. 1480년 10월 18일, 가을 하늘이 유난히 높고 푸르던 날이었습니다. 화연은 수레에 실려 형장으로 향했고 길가에는 구경꾼들이 구름처럼 몰려들었습니다. 어떤 이는 손가락질을 했고 어떤 이는 안타까운 듯 눈물을 훔쳤습니다. 그때 연실이 주인의 수레로 달려와 그녀를 끌어안으며 울부짖었습니다. 마님, 제발 정신을 잃지 마시옵소서. 마님. 화연은 연실의 머리를 가만히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내가 내 곁에 있어주니 내 인생이 헛되지 않았군. 그리고 멀찍이서 딸의 마지막을 지켜보던 어머니 최씨 부인은 담담히 한마디를 남겼습니다. 사람이 어찌 정을 모르겠는가. 다만 내 딸은 그 정에 너무 깊이 빠져들었을 뿐이다. 형장이 가까워질수록 북소리가 천지를 울렸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순간까지 미소를 잃지 않고 수레에서 내려 교수대로 걸음을 옮겼습니다. 발밑에서는 마른 낙엽이 바스락거렸고 서늘한 가을바람은 그녀의 머리칼을 부드럽게 흩날렸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숨을 죽이며 그 마지막 장면을 지켜보았습니다. 화연은 마지막으로 하늘을 올려다보며 나지막이 을조렸습니다. 저 푸른 하늘은 내 죄를 아는가? 나의 사랑을 아는가? 그 순간 장내는 깊은 정적에 휩싸였고 구경꾼들의 눈에서는 자신들도 알 수 없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하여 왕실의 며느리로 시작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여인 박화연은 결국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은 단순한 추문이 아니라 억압된 시대 속에서 한 여인이 자유와 사랑을 갈망하다 불꽃처럼 타오른 슬프고도 아름다운 이야기로 세상에